안녕하세요. 저는 경악스러운 일을 겪은 뒤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달은 30대 여자입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저런 일이 실제로 있냐며 친구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실제로는 더한 일도 많다고, TV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많이 각색한 편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TV에 나오는 거라 더 과장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제가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어보니 TV에 나오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현실은 더 막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서론이 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주부로 생활하신 어머니 밑에서 풍요롭게 자랐습니다. 보통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다고들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딱히 어려움 없이 자라 학교 고만고만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도 평범한 곳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휴학하고 외국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유럽 여행과 미국 일주도 했죠. 그렇게 한국에 와서는 딱히 취업할 생각도 없고 해서 졸업하고 저희 아빠가 차려주신 카페를 운영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과 눈이 맞았어요. 그 남자는 원래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해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 카페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 왜 적응을 잘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성실하고 일도 잘했어요. 가끔 진상 손님들이 와도 노련하고 능숙하게 잘 처리했고, 어쩔 때는 저에게 관심 있다는 손님들도 적절하게 잘 쳐내주었죠. 나 기억하죠, 아가씨?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오셨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 이뻐서 여기 자꾸 온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주문은 주문이고 나랑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내가 살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 남자는 단호하게 저를 잘 지켜주었죠. 손님, 제가 주문 받겠습니다. 아니, 내가 저 여자분하고 얘기 좀 하겠다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왜요? 제 아내니까요. 당신은 들어가 있어. 그 직원의 말에 그 손님도 몹시 당황하고 저 역시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손님과도 상대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직원 말대로 카운터 옆에 딸린 탈의실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조금 뒤 직원이 탈의실로 들어오더군요. 사장님, 그 남자 손님 가셨어요. 이제 나오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죄송했어요. 따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괜찮아요. 안 그래도 그 손님 올 때마다 불편했는데 오히려 고마워요. 그 직원은 제 남편 행세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고 그 뒤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는지 저는 이상하게 그 직원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인상도 좋고 키도 큰 편이라 외적인 모습이 괜찮아서 채용을 한 것이었는데 지내다 보니 성격도 좋고 매력적이더라고요. 또 그때 진상 손님을 막아서고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호감이 크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 뒤로 저는 그 남자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 남자 직원 외에도 여자 매니저와 여자 알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열심히 출근하며 그 남자 직원과 같은 시간에 일하려고 하고 좀 더 대화도 주고받고 잘 지냈죠. 그렇게 제 마음을 키워나가던 도중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퇴근할 때 일부러 차를 타고 지나가며 데려다 준다고 했고 그렇게 집에 데려다주며 고백을 했죠. 제 고백에 그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본인도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백하려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정말요?
고백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시라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만약 거절하시면 카페도 그만둬야 되나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같은 마음이었던 거네요. 제 말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사귀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줬고 배려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고마워서 남친에게 더 잘하려고 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남친이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일을 못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한 회사에 청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딱히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상태였거든요. 집안 사정이 그런 상황이라 남친은 결혼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망설여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남친의 그런 가정 상황이 남친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에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친에게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망설이면서도 저를 사랑한다며 함께 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 오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친이 아직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것과 집안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걸 아시고는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며 남친이 사람 자체가 너무 좋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죠. 그렇게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은 남친의 진솔된 모습을 보고 겨우 허락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예의도 있고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는 허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남친네 집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네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1층이었어요. 그 집은 1층에는 총 3가구가 살고 2층은 주인집이어서 통째로 쓰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나마 1층의 3가구 중 남친네 집이 제일 크고 나머지 2가구는 원룸과 비슷한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친의 집은 작고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서 남친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고 남친 어머님은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에 저를 위한 음식을 한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친의 상황이 좋지 못하니 결혼에 관한 준비는 저희 집에서 거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집도 제 명의로 했고 혼수나 가구 등은 남친이 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제 돈이 꽤 들어갔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전과 같이 카페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같이 했냐고요? 아니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이제 결혼도 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언제까지 카페 알바를 할 수 없지 않냐며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회계 업무를 하는 팀에 배정을 받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번 회사에서는 적응을 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꽂은 사람이다 보니 남편이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기도 했고 또 남편도 원래의 전공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의 동생도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고 좀 황당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저의 시동생은 그때까지도 가끔 물류 알바 정도 하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류 알바에서 일하던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와 사귀다 혼전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이런 상황에 아이를 낳는 것이 맞는가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저녁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현이가 결혼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 집도 못 구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도련님은 어떻게 하실 거래?
안 그래도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 얼마나? 집 전세금을 좀 보태줄 수 있냐고 하던데. 저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죠. 어? 당신 돈이 그만큼 있어? 나는 없지. 그럼?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시동생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까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직장에 다닌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제 돈을 좀 보태 1,000만 원 정도는 보태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세 자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우리가? 왜? 그치.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이미 애까지 가진 상황이라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상황이 그런데 나도 모른 척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러게 도련님은 무슨 생각으로 연애하고 아이까지 가지신 거래?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러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도와주긴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밖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상현이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아이 낳고 바로 다시 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기는 봐주시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 주변에 작은 집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한껏 움츠러들어서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저는 내가 여유도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댁 가족이라고 해도 어쨌든 가족이니 그 정도는 도와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속상해하는 남편을 위해서요. 그래 알겠어. 전세금 정도는 보태줄게. 어머님 옆집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아, 그 집. 그럼 그 정도도 감지덕지지. 고마워. 상현이한테 그렇게 말할게. 상현이도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저는 시동생의 전세금을 도와주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처음부터 딱 그 정도만 해준다고 말하자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동생에게 말했고 시동생도 고맙다고 했다며 저에게 말을 전해주더군요. 저도 시댁 상황을 모르고 결혼했던 것도 아니니 이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동생도 결혼을 하고 저도 동서가 생겼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였는데 뭐랄까 그냥 볼 땐 모르겠는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모자라다 싶은 느낌이 드는 여자였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이렇다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보면 일반 사람보다는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대화가 이상하게 겉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도 잘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하는 편이고 기본적인 눈치가 없었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도 갑자기 할 말이 있으면 끼어들어 자기 얘기를 주구장창 하거나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이런 것까지 모르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도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 때 주로 어머님과 제가 음식을 하고 동서에게는 가벼운 잔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사람 수에 맞게 수저를 놓는다던가 국을 펀다던가 등등.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일일이 물어보고 실수를 하는 겁니다. 수저나 식기 놓는 것도 여러 번 알려줬는데도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딴소리를 하고요. 어머님이 한 번은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일부러 저러나 하실 정도였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같이 있다 보면 좀 피곤하고 대화도 전혀 통하지가 않으니 그다지 저랑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는 약간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일을 하러 갔다가 유산을 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카페에서 일을 하다 어머님께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서 병원에 갔죠. 동서가 그 전에도 하혈을 조금씩 했고 의사 선생님이 가급적 안정을 취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동서는 그냥 의사들 원래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고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괜히 쉬라고 한 게 아닐 텐데 계속 일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동서는 유산을 하게 되고 저도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퇴원 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저는 몸조리 잘하라며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동서 유산후 조리에 보태시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결국 그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뜬금없게도 저희 남편의 상심이 더 컸어요. 동서의 유산 이후 남편은 시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동서가 있는 시댁으로 가는 거죠. 남편은 유산한 동서가 안쓰럽다며 열심히 가더니 좀 지나서는 동서 회복을 돕는 어머님이 고생하신다며 또 열심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동생 내고 또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한 달 가까이 매일 같이 가자 오버 아닌가 싶고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막말로 본인 애도 아니고 본인 와이프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챙기나 싶었죠. 물론 남편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해하려고도 했지만 한 달을 매일같이 가는 건 좀 오버 아닌가요? 저는 남편이 지나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도 역시 남편은 퇴근 후 시댁에 수박을 좀 드리고 오겠다며 저한테는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저녁을 먹으려다가 혹시 남편이 어머님께 드릴 거 사는 김에 우리 집 수박도 한 통 사오면 어쩌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낮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수박을 보내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우리 것은 사지 말라고 혹시 샀으면 어머님네 다 드리고 오라고 말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폰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하면 보통 바로바로 받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뭔 일이 있나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응, 그래, 큰애야. 어머님 저예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차리는 중이야. 곧 먹으려고. 그렇구나. 상훈 씨 집에 도착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요. 응? 상원이가 오늘 우리 집에 온다던? 아, 수박 드리러 오늘 다녀온다고 하던데요. 수박? 사흘 전에 주고 가서 아직 반 통이나 남았는데 또? 아, 사흘 전에 수박을 주고 갔어요? 그래, 그 뒤로는 안 왔는데 오늘 또 온다고 했다고? 아, 그럼 상원 씨 어머님 댁에 없어요? 없지. 걔가 어디 자주 오는 애니?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하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시댁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 말씀과 남편의 말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님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전화 온지 몰랐어. 엄마가 밥 먹으라 하셔서 밥 먹는다고 깜빡했네. 아, 그래? 지금 어디야? 지금 가는 길이지. 한 20분 정도면 도착해. 그래,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시댁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다고 했고 이건 남편이 평소에 다른 곳을 다녀온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른 곳이 어딘지 저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남편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카페 마감을 하러 가야겠다며 집을 나왔어요. 평소에는 제가 마감을 하지는 않는데 그날은 심란한 마음 때문에 남편과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나온 것이었죠. 저는 카페에 가서도 주차장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앉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나에게 말 못하고 어디를 가는 것이며 무슨 일이 있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린 제 결론은 바람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닐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고 남편은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차키를 챙겨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블랙박스의 행선지를 보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진짜 시댁 쪽으로 갔더라고요. 뭐지? 진짜 시댁에 간 건가? 근데 어머님은 안 왔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져보다 별다른 행선지가 나오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번에는 남편의 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아마 남편이 삭제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민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댁을 가긴 했는데 어머님은 안 왔다 하시고 그럼 뭘 한다고 시댁으로 간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마 혹시 생각했어요.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쯤 시댁 주변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역시 남편은 시댁에 전구 나간 게 있는데 시동생이 없으니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 말하고 시댁을 향했고 시댁에서 좀 먼 곳에 차를 주차하고 시댁 주변에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은 진짜 시댁으로 가는 게 맞는가 싶었고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꽃다발과 케이크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었나 어머님 생신은 아직 멀었는데 생각하며 쳐다보는데 남편이 들어간 곳은 놀랍게도 동선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숨어있느라 남편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왔어요? 짜잔. 와, 이거 내 거야? 그럼 당연하지. 얼른 들어와요. 너무 좋다. 하는 소리를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서와 남편이라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제 블랙박스를 뒤지며 설마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긴 했지만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별 생각을 다 한다 생각했는데 그 별 생각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피 섞인 가족은 아니라지만 동생의 와이프잖아요. 남편의 형이고요. 심지어 옆집에는 시부모님이 계시는데요. 그 상황에 저는 오히려 멍해졌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 난리를 쳐야 되는데 온몸이 굳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일이 맞는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 같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TV에서 보면 집에 들어가 남편 싸다기를 날리고 여자 머리채를 잡던데 저는 덜덜 떨며 집으로 겨우겨우 운전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데 그때부터 눈물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어떻게 이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빌빌거리던 인간 자리 만들어 취업시켜주고 번듯한 집에 살게 해주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며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게 해주니 이 인간이 돌았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동생 와이프를 어떻게. 도저히 남편이 사람 같지 않았어요. 바람을 펴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라는 게 돼야 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도련님 축하를 해줘야 돼서 둘이 깜짝 파티를 하는 건 아니었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아닐 거야. 도련님이 뭔가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둘이서 뭔가를 하는 걸 거야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련님한테도 연락을 했죠. 아, 형수님, 웬일이세요? 아, 날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연락했어요. 물류창고 안은 그래도 시원한 편이에요. 형수님도 안녕하시죠? 아, 네. 언제 한번 뵈야 되는데 도련님은 오늘도 늦게 오시는 거예요? 네, 요즘 주로 야간에 일을 해서요. 아마 11시는 돼야 끝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다른 별일은 없으시죠? 그럼요. 형도 요새 잘 지내죠?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다음에 엄마 집 올 때 연락 좀 달라고 해주세요. 저도 한번 같이 보게요. 아, 네, 그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도련님.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아까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이 집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그래, 왔어? 어머님 댁 전구는 잘 갈아드렸고? 어? 아, 그거. 그럼 잘해드렸지. 옛날부터 집안에 이것저것 다 내가 맨날 고쳐서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 나를 부르신다니까. 상현이는 얼때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못하거든. 그렇구나. 그래,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쉴게. 저는 남편의 눈을 마주치면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방 안에 들어와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그대로 누워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증거도 없었고 이걸 그냥 시부모님한테 말해봤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저만 미친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에게 부탁을 해 한 흥신소를 소개받았습니다. 제 친구도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는데 그때 그 흥신소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 증거만 필요했기에 친구의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었지만 저는 친구가 준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주며 정확한 증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되지 않아 증거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서만 동서를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둘은 아주 웃기게도 외식도 하고 카페도 가고 모텔도 가는 등 대놓고 데이트를 즐겼더라고요. 그 사진을 저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이혼은 못 해준다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정으로 가 저희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경악을 하셨어요. 그게 말이 되냐며 진짜 제대로 알아본 게 맞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증거 사진을 내밀며 상황을 이야기했고 저희 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그 자식 가만 안 둔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빠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알겠다며 이런 놈 가만둘 수 없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 뒤로 조용히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모두 마치고 남편이 시댁에 간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동선회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 지금 집으로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날 작업이 아직 남았다고 했지만 제가 급한 일이라며 꼭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온 시동생과 저는 먼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시동생네 집 앞에 서서 말했어요. 도련님, 문 여세요. 도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 의아해 보였지만 제 굳은 표정에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고 저와 시댁 식구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죠. 남편은 옷을 입던 와중이었고 동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 들어온 저희를 발견하고 동서와 남편은 기절할 듯 놀라더군요. 기함한 건 그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도 시부모님도 경악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상을 했던 일이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니 그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동서는 급하게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고 남편은 바지를 급하게 입다 넘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당황스럽겠죠. 야간 근무라고 일하는 중일 거라 생각했던 시동생과 이런 일은 생각도 못한 시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들이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동서를 보고 경악하시고는 제 눈치를 조심스레 살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일을 다 알고 있으니 이렇게 당신들을 불렀다 싶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이 옷을 다 입는 것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짐 곧 싸서 보내줄게. 어머님 댁으로 보내야 되니 아니면 이 집으로 보내야 되니? 제가 그 말을 하자 시동생이 남편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동서는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더 볼 것도 없다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돌아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큰애야, 아니 설명을 좀 들어보고. 어머니,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도 저한테 설명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동서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뭐 하는 년이야? 이게 어디 되먹지도 못하게 이런 행동을 해? 미쳤어? 미친 거야? 어머님이 고함 치시는 게 들렸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가족들도 모두 알았으니 제가 하려고 한 목적은 모두 달성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며. 그 전까진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기에 몰랐는데 남편을 보니 입 주변은 터져 있고 눈 주변도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내일쯤 되면 눈이 시퍼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조하게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그렇게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에게 계속 추파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뭐가 먹고 싶은데 시동생은 늦게 오거나 피곤하다고 자버려서 먹을 수가 없다. 혹은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재수 씨 부탁인데 마냥 거절할 순 없어서 몇 번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서가 노골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는 임신 중이라 남편의 아이를 가질 일은 없으니 상관없다며 관계를 하자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진짜 미쳤구나 싶은데 남편은 그 말에 넘어갔고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산이 되었고 남편은 자기 잘못인가 싶어 동서에게 더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라며 구구절절 더러운 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며 저는 내가 인간 아닌 걸 인간 노릇하게 해줬구나 싶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제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남편이 더럽게 느껴지고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 생각했죠. 그래, 잘 들었어. 더 들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자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죽일 놈이야. 진짜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어? 남편은 열심히 빌었지만 저는 옆집 개가 짖는 소리를 듣는 양 무심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갈 수 없다며 빌었지만 저는 그래, 안 나가. 아빠한테 연락해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우리 아빠가 오시면 당신 가만 안 두실 텐데. 라고 했더니 그 말에 놀라 짐도 챙기지 않고 주랭량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할 거면서 어떻게 저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건지. 저는 그날로 남편의 짐을 대충 챙겼어요. 진짜 말 그대로 대충이요. 집에 있어봤자 버리는 일일 테니 캐리어에 대충 때려 담았습니다. 제가 해준 비싼 구두나 정장, 시계는 모두 따로 빼놓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찾아가 캐리어를 던져놓고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나오면 저희 아빠한테 무슨 일을 당하겠다 싶었는지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무단 결근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저희 아빠는 화가 나셔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무단 결근으로 퇴사를 하게 된 거라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상간소송과 더불어 내가 해준 시동생의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진행했고 남편의 유책이 명명백백했기에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도 마찬가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죠. 동서가 따로 재산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시동생도 동서에게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했지만 남편에게는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줄 소송을 당하게 된 남편네는 그나마 있던 시부모님의 전세금을 빼서 저에게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주셨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원래 살던 집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원룸이나 다름없는 집인데 다 큰 아들과 세 식구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네요. 시동생은 그 뒤로 집을 나가서 따로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들었고요. 동서는 쫓겨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던데 그 집에서도 소송 이야기를 듣고 동서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동서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 꼴로 만드니 좋냐고요. 형님 돈 좀 있다고 사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꼴로 만드니 좋으세요? 정말 기도 안 찬다는 표현은 이런 데에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동서, 아니 그쪽이 나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한 건데 아주버님 잘못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이혼했잖아. 그리고 너한테도 소송 건 거고. 내가 이 와중에 잘못한 게 있니? 나는 힘들게 살잖아요. 돈도 많으면서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뜯어가셔야 되냐고요. 동서는 평소에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이 대화를 하면서 진짜 동서는 일반적인 지능의 사람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명백히 잘못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다고 저를 오히려 몰고 가는데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싶었습니다.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죠. 알아서 생각하고 판결 난 대로 위자료 입금이나 똑바로 해.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봐요. 할 말 없으니까 저 피하는 거죠. 진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 이렇게 짓밟고 얼마나 잘 살아 내가 볼 거라고요. 동서는 그렇게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미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를 다 납부했더라고요. 가압류를 풀어야 된다면서요. 저는 이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위자료를 일시불로 다 냈나 싶었지만 어쨌든 저는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니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울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술집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현재 자기 명의로 일을 하는 게 어렵다고 전 동서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겠다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급하게 사금융 대출을 해서 가압류를 풀어 저한테 돈을 주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사기꾼이어서 동서 명의로 대출한 돈에 이것저것 더해서 사기만 치고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빚밖에 없는데 수중에 돈도 없다고. 판결 금액 받은 거 저는 꼭 필요한 돈 아니니까 도로 좀 빌려줄 수 없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가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상식의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제가 미쳤다고 위자료로 받은 돈을 도로 돌려주겠나요? 저는 그건 네 사정이라고 부탁할 곳을 봐가면서 부탁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남자 만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기 당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요. 네가 한 일 나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 뒤로는 전 동서에게 따로 연락은 없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빌거리는 놈 사람 만들어놨더니 뒤통수 치는 남편 놈이나 조금 모자란 건가 싶었는데 조금이 아니라 완전 제대로 모질이었던 동서. 살다 보니 이런 기막힌 일도 겪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좀 모자라더라도 착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착하기는커녕 성관념까지도 모자란 사람이 우리 동서였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네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본인은 억울하고 자기를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했던 동서. 멍청한데 못됐기까지 한 그 여자와의 인연을 끝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